육군 5기갑 여단이 경기도 연천에서 제병협동 전투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여단 장병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K1E1 전차를 비롯해 K55A1 자주포와 K30B5 복합,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이 투입돼 맹렬한 전차포 사격을 선보이며 제병협동 능력을 길렀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62기 예비생도들이 경북 영천에서 20km 완전군장 행군을 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혹한의 날씨였지만 예비생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충성기초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행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비생도들은 오는 11일 수료식을 갖고 정식으로 입학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폭넓은 협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격 준비! 둘! 사! 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5기갑 여단 장병들이 제병협동 전투사격에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장병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동사격으로 전투태세를 완비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방추위로 뒤덮인 훈련장. 사격 준비! 둘! 사! 쏴! 제병협동이 시작을 알리는 포성이 추위도 잊은 채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공격 준비 사격이 마무리되자 기계화보병대대가 압도적인 기동력과 화력을 뽐내며 등장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뚫는 철풍부대 장병들의 제병협동 통합사격 현장은 흔들림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내 장애물지대에 봉착하지만 하차한 보병 전투원들은 완벽히 제 역할을 다하고 공병 장애물 개척 전차는 신속하게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K1E1 전차는 전차포 화력을 폭풍처럼 몰아치며 목표는 완벽히 초토화되고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육군 5기갑여단의 제병협동 통합사격 훈련은 혹한기 훈련을 맞아 전시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제병협동 능력을 숙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기갑여단의 특성인 제병협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전투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대장을 믿고 따라와주는 포대원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은 모든 공용화기를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운용하고 각자의 직책 이해도를 높이며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혹한기 제병협동 전투 사격으로 어떠한 적의 도발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보다 더 강한 교육훈련으로 언제 어디서든 적이 도발할지라도 완전히 경멸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같은 결의로 폭풍처럼 적을 몰아친 육군 5기갑여단.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전투력을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실전적인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62기 예비생도들의 충성 기초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칼바람을 뚫고 이뤄진 예비생도들의 20km 행군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예비생도들의 생활관, 행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랜 시간 완전군장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만큼 지도생도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군장을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군장 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군장 메고 있는데 여기 등과 가방 사이에 최대한 틈이 없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살을 내는 칼바람까지 더해진 혹한의 날씨지만 예비생도 440여 명이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 62기 화이팅! 충성기초훈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20km 전술행군은 자신이 훈련을 통해 얼마나 강하게 달라는지 느끼고 자신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성취감과
행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소중한 동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자 경사진 흙길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군장과 총기가 점점 더 어깨를 짓누르지만 동기를 믿고 또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온 동기들과 응원을 나누며 힘을 내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 버텼고 더 버티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경쾌한 군악대 소리가 행군의 끝을 알립니다. 박수갈채 속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예비생도들.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재교생도들이 예비생도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무사히 행군을 마치고 동기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동기들아, 4주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동기애로 열애자 한 명 없이 나고자 한 명 없이 끝까지 버텨오자. 60명이 화이팅! 부모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꽤나 많이 춥습니다. 멋진 3사인 생도가 되어가지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수료식 날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의 충성 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예비생도들은 오는 11일 수료식을 마친 뒤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배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1313기가 6주 동안의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단 해병들은 무한한 자부심으로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 대한민국 해병대 396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진행된 신병 1313기 수료식. 해병으로서의 자격이 선포되자 1313기 해병들의 함성 그리고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1313기 해병들은 지난 6주 동안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설 명절 연휴에 극기주를 맞은 1313기 해병들은 산악전 훈련과 각계 전투를 하며 강인한 체력,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삼형제가 해병대인 정준섭 해병은 두 형을 따라 입대했다며 해병대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멋진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수료식에도 천기수 선배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해병 313기 동기회는 실무로 가는 후배 해병들을 향해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신 안보실장은 월츠 보좌관 취임 후 첫 통화에서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공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신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월츠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워싱턴 DC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총 3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러시아군 150명이 귀환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150명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러시아군은 현재 벨라루스에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을 통해 양국이 총 300명 규모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다고 밝혔는데 양국은 지난달 15일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각각 25명씩 포로를 맞교환해 본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으며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 위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유와 개발 방안을 제안한 가자 지구에 대해 모든 옵션을 살펴볼 준비가 돼 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관련 구상에 대해 대통령은 기꺼이 기존 틀 밖에서 생각하며 다루기 어렵게 느껴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독특한 역동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킨 뒤 미국이 장기간 가자 지구를 소유하면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해온 가자 지구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기습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개전 이후부터 지난달 휴전에 돌입하기 전까지 가자지구에서 4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며칠 전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진압에 우리 공군 장병이 힘을 보탰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출동해 큰 사고를 막은 장병들을 김효진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건물 화재 상황 발생, 건물 화재 상황 발생. 에어부산 기내 화재. 무안국제공항 참사 한 달여 만인데다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설 연휴에 일어난 사고라 우리 모두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놀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신고를 받은 우리 공군 장병입니다. 영하권이어서 무전기를 저희가 챙겨갔지만 무전기가 얼 정도의 추위였고 그리고 연기도 뿌옇게 가득 있었고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열 전달이 있어 주변도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하게 소리치면서 화재 진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란 상태였습니다. 저 또한 되게 두려웠지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고 또 더불어서 저희는 매달 항공기 소방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숙지한 대로 화재 진압에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구조반장인 문성우 상사는 현장의 소방 인원 가운데 처음으로 기체 내로 진입했습니다. 기내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자석들이 불에 타가지고 형체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야에는 전부 검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선임이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제 항공기 사고 진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훈련 시 몸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고 대원들과도 합을 철저히 맞춘 결과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엔진 화재를 먼저 집중적으로 진화를 하고 인명구조팀이 투입이 돼서 조종사 및 기내에 추가 요구 구조자가 있는지 수색해서
구조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오비 소방구조 중대는 이번 경험을 철저하게 고증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오비 소방구조중대는 주임무 완수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2024년 11월 미 의회에서는 UFO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2년 미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에서는 UFO를 추적하는 전 영역 이상현상 해결사무소인 AAR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왜 UFO를 연구하는 건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에서 전 영역 이상현상 해결사무소 AARO를 설립했습니다. AARO의 목적은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추적하는 건데요. 미 국방부에서는 왜 UFO를 추적하는 걸까요? 2024년 11월 미 의회에서는 UFO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50여 년 만에 UFO를 주제로 공개 청문회가 열린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2024년 청문회에선 전직 국방부 관리와 퇴역 미 해군 소장이 등장해 UFO는 실제로 존재하고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UFO에 관한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2014년 한 TV쇼에 출연해 외계인이 어느 날 찾아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말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21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UFO 목격은 사실이라 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대중들의 의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렸는데요. 2020년엔 공개적으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2020년 말 미 국방부 UFO TF팀은 정체를 판명할 수 없는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총 3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2004년 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던 니미츠 항공모함 요격그룹 소속 슈퍼호넷 조종사에 의해 촬영됐는데요. 당시 UFO는 레이더에 포착되기도 해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다음 2개 영상은 2015년 플로리다 일대를 비행 중이던 슈퍼호넷 조종사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변전하는 비행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동을 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정체를 밝힐 수 없는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이 공개되자 전담 조사기관인 AARO를 꾸렸는데요. 미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은 지금껏 정체를 특정할 수 없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 개념을 미확인 공중현상 UAP로 확장하고 잠재적 국가안보 위험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UFO는 단순히 미확인 비행물체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라면 UAP는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한 자연적, 물리적 모든 현상들을 통틀어 보는 개념입니다. AARO의 목적은 과학적 방법론과 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UAP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해 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안전, 군사작전 보호가 최우선 목표랍니다. UAP 현상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공식 UFO 조사기관을 세운 나라인데요.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에선 자국의 안전과 위험 요소 감시를 위해 UFO를 조사하고 있고요. 일본도 지난해 방위 완수를 위해 식별 불능물체를 포함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전담 기관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군에서도 안보 위협의 요소로 주목하는 UAP 현상, UAP 조사 연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국가 안보 강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2010년 11월 평화롭던 연평도에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기습 포격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은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민간 거주 지역에 발생한 도발인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포격 도발과 포격전, 북한과 관련된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두 용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포격 도발했다와 북한과 대한민국이 포격전을 벌였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문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전투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거의 10년 동안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불렸지만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포격 도발에서 포격전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연평도에서 벌어졌던 포격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평화롭기만 했던 작은 어촌마을 연평도에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이 무려 170발이 넘는 포탄을 연평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포탄이 떨어진 시간에 대부분의 주민이 부둣가에 나가 있어서 민가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연평도는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포탄이 비 오듯이 쏟아지던 그때 연평부대 포7중대는 NLL 이남의 우리 해상사격구역에서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K9 자주포 4문 중에 4포의 불발탄을 제거하고 있던 중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평부대는 장비 이상 유무와 원점 식별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날 훈련에 참가한 하나포, 둘포, 3포가 포격에 맞았습니다. 자주포 2문으로 재빨리 대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탄약고에 불이 났고 설상가상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소방서 셔터까지 잠겼습니다. 정말 아찔한 이 순간에 연평부대원들은 주저없이 지게차로 소방서 셔터를 부수고 탄약고에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했습니다. 이때 긴급하게 정비를 마친 둘포까지 가담하면서 자주포 3문으로 북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3분이었다고 합니다. 포7중대는 북한의 무도 해안포 중대에 50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북한도 2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포7중대는 곧바로 포가 날아온 개머리 방사포 진지에 30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포7 중대원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과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평소 훈련했던 대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눈앞에서 낙탄 상황을 목격하고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주포를 진지 안으로 이동시킨 해병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탄약을 재보급한 해병, 자신의 방탄모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른 채 대응 사격을 한 해병까지 끝까지 연평도를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자 임무를 완수한 해병들의 군인 정신 덕분에 치명타를 입은 북한군이 포격을 멈췄고 포7중대도 대응 사격을 중지했습니다. 포7중대 대원들이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가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1월부터 사건 전날까지 적의 작은 움직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무려 455번이나 전투 배치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평부대는 북한 지역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포7중대가 보유한 K9 자주포였는데요. 중대원 모두는 우리가 아니면 연평도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북한은 노동신문에 원수의 포탄에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북한군 10여 명이 사망했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 포탄이 떨어져서 인부 2명이 목숨을 잃었고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고 서정우 하사는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휴가를 떠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부대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정우 하사는 말년 휴가도 포기하고 부대를 향해 전속력을 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포탄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서 하사의 모자에 박혀있던 모표가 튕겨져 나와 나무에 박혔습니다. 부대는 이 모표를 해병대 투혼의 상징으로 여기고 투명 캡슐에 씌워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입대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던 문광욱 일병입니다. 고 문광욱 일병은 전투 준비를 하다가 북한군 포탄의 파편에 맞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전사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가한 포격 도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가 북한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포격전입니다.
14년 전 그날 연평도를 사수했던 연평부대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 해병대의 승전의 역사인 연평도 포격전의 명칭을 바르게 기억하고 영웅들의 희생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이사단 전차대대가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 TMPS를 활용한 경연대회를 열어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TMPS는 가상의 전차 시뮬레이터 안에서 사전 입력된 작전 지역과 적을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의 훈련기입니다. 지난 2일 시작된 경연대회엔 8개 소대가 출전해 장병들의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TMPS의 포탄 낙하와 화학 공격 등 적 도발 상황을 구현했으며 통제관들은 주요 훈련 3단계를 꼼꼼히 평가했습니다. 존 패트릭 주한 미 우주군 사령관이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해양우주 작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는 지난해 2월 우주작전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사령관은 이남규 해양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해양우주작전 관계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해양작전과 우주작전 임무를 소개하고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 정보화 작전 등 분야별 협력 지원 사항을 토의하며 상호 운용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육군 15 보병사단 부사관단이 강원 화천군과 부대 인근 공공기관에 쌀 1,550kg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달한 쌀은 김동표 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주임원사들이 임명식에서 지인들에게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사단 부사관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쌀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5도, 체감기온은 영하 15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골영향 받으면서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경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부산악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체감되는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약하게 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해안과 동해상에서는 최대 10cm의 강설이 예상되며 해안산악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구 영하 5도로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작전은 18시부터 낮은 기온으로 전방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겠고, 항공작전은 강수와 구름 영향으로 오후부터 경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해상작전은 높은 파고로 전해상에 제한이 예상됩니다. 주간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 내륙 일부 지역과 동해상 지역으로 강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기세를 유지하고 다음 주 초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며 풀릴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야간부터는 골영향 받으면서 수요일에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될 것을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